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수많은 자료들의 시작점이 바로 기묘한 트럭 테스트입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세계 최고의 우주항공기관 나사가 어떻게 15년 가까이 기밀에 가까운 협력을 해왔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그 둘의 결합이 지금 현대 전기 항공의 거의 절대적인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출퇴근길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이면의 데이터들을 오늘 아주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트럭 테스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그 공식 명칭이 LEAP-TECH, 그러니까 LEAP TECH 프로젝트인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나사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항공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 막대한 탄소 배출,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소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거든요. 제트 엔진 소음 진짜 엄청나잖아요. 공항 근처 설면 창문도 못 여니까요. 맞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같은 시기에 조비의 창립자인 조벤 비버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모나크라는 1인승 수직이 착륙기를 설계하면서 완전히 동일한 비전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와, 2010년부터요? 그럼 두 집단이 각자 연구하다가 딱 만난 거네요. 그렇죠. 이 두 천재 집단이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연구가 집중된 딱 하나의 교차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DEP, 분산 전기 추진이라는 핵심 기술입니다. 분산 전기 추진이요? 제가 기존 여객기를 떠올려 보면 날개 양쪽에 엄청나게 크고 시끄러운 엔진이 딱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네, 전형적인 중앙 집중식 동력 구조죠. 그럼 DEP 기술이라는 건 그 무식하게 툰 엔진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작고 정밀한 전기 모터 수십 개를 날개 전체에 막 흩뿌려 놓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실제로 각각의 작은 모터들이 독립적으로 돌면서도 전체 비행기의 양력과 추력을 기가 막히게 조율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작게 쪼갠 거예요? 그냥 큰 전기 모터 두 개 달면 안 되나요? 바로 그게 물리학적인 차이인데요. 기존 내연기관 엔진은 크기를 줄이면 효율이 뚝 떨어져요. 기하급수적으로요. 근데 전기 모터는 다릅니다. 크기를 아무리 줄여도 출력대 중량비, 즉 성능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전기 모터의 스케일링 법칙은 완전 다르구나. 작게 만들어도 힘이 안 빠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덕분에 엔지니어들이 날개 앞부분을 따라서 16개나 되는 작은 모터를 촘촘하게 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럼 다시 그 사막으로 가볼게요. 그 16개 모터 달린 날개를 도대체 왜 하늘로 안 날리고 트럭 지붕에 올린 겁니까? 그게 참 기발한 발상인데요. 나사 정도면 돈도 많을 텐데 실내에 있는 그 거대한 윈드 터널을 쓰거나 아니면 경비행기에 달아서 바로 날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윈드 터널이 좋긴 하죠. 근데 9.4m짜리 날개를 통째로 넣고 한계치까지 테스트하려면 공간도 부족하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트럭을 개조해서 이동식 지상 풍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트럭 자체가 바람을 맞는 거대한 실험실이 된 거군요. 네, 사막에서 원하는 속도로 막 달리면서 무한정으로 데이터를 뽑아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마법 같은 물리 현상이 증명됩니다. 어떤 현상이요? 모터들이 날개 위로 직접 강한 바람을 쏘아주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앞으로 빨리 안 달려도 날개 주변에 동압이 급격히 올라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천천히 가는데 날개는 자기가 엄청 빨리 날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 법칙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그 결과 일반 날개보다 양력이 무려 2배 이상 발생한다는 걸 데이터를 입증해냈습니다. 와, 활주로를 길게 달릴 필요도 없이 모터가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서 양력을 2배나 뻥튀기 한다고요? 네, 이게 바로 그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 EVTOL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원리입니다. 대박이네요. 이 데이터 덕분에 조벤 비버트랑 나사의 관계가 완전 끈끈해졌겠는데요? 엄청났죠. 이 트럭 테스트가 너무 성공적이라서 나사가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유인 실험기 프로젝트를 승인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X-157 맥스웰입니다. 조비의 기술이 나사 정식 프로젝트의 심장으로 채택된 역사적인 순간이죠.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입수한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다 보니까 진짜 믿기 힘든 사실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두 곳이 단순히 그냥 15년 동안 파트너십만 맺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X-157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또 나중에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사 직원들이 짐을 싸서 통째로 조비로 이직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 대규모 인력 이동 말씀하시는군요. 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금 조비에 있는 나사 출신 엔지니어가 120명이 넘는다면서요. 게다가 이분들 나사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일반 연구원들이 아니에요. 그중 30명 정도는 나사 내부에서도 완전 핵심 부서를 호령하던 30년 이상 경력의 치프급 수석 엔지니어들입니다. 와, 30년 경력이면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잖아요. 사실상 조비 내부의 나사의 전기 추진체 부서가 그냥 통째로 이식됐다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산업계 전체를 봐도 이런 식의 대규모 두뇌 유출, 이 결합은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골 때리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나사 내부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핵심 인력들이 조비로 다 빠져나가니까 정작 나사 안에는 이 전기 추진 분야를 딥하게 다룰 전문가가 씨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미래 규제나 기준 세울 때 조비에 있는 옛날 동료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논의한다면서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규제를 받아야 할 기업의 직원들이 오히려 규제기관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산업의 룰을 같이 세우고 있으니까요. 이대로면 조비가 만드는 게 그냥 전 세계 전기항공기의 표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질게요. 방금 나사 출신 천재들이 모여서 표준을 만든다고 극찬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나사 기술 보고서 원문을 직접 찾아봤거든요. 거기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던데요. 아까 그 X-57 프로젝트에서 조비가 핵심 크루즈 모터를 설계해서 납품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비행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JMX-57 모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니, 베어림 작동에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공중에서 회전자가 분리될 수도 있다. 결함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요. 솔직히 저 이거 읽고 조비 기술력 자체에 의심이 확 들었어요. 외부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 모터가 분해될 수 있다니 끔찍하잖아요. 그니까요. 전기항공기 산업의 척추가 부러진 수준의 완전 치명적인 실패 아닌가요? 기초 공사도 안 된 건물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 우주항공 산업의 개발 철학, 특히 나사의 특수한 방법론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전형적인 실패를 통한 전진의 과정이거든요. 그 모토는 조비가 자기들 상용 비행기에 쓰려고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나사가 이탈리아산 경비행기 골격을 던져주고 거기다 억지로 쑤셔놓으라고 엄청나게 빡빡한 제약 조건을 걸었거든요. 애초에 남의 비행기 틀에다 맞춤형으로 구겨 넣어야 했던 거군요. 맞아요.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베어링 설계 같은 데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부적합 판정이라는 결과 자체가 아닙니다. 그 결함을 어떻게 찾아냈고 지금 그걸 어디에 쓰고 있느냐죠. 조비 모터가 초반 출력 테스트는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다들 성공했다고 샴페인 터트릴 분위기였죠. 근데 그때 나사의 엔지니어링 및 안전센터가 딱 개입합니다. 그리고는 시스템을 진짜 극한의 극한까지 몰아붙여요. 결국 모터가 분리될 수도 있는 고장 모드를 기어코 찾아낸 거죠. 억지로 부서질 때까지 쥐어짠 거네요. 네, 초기 성공에 속지 말고 하드웨어가 내는 미세한 파열음에 귀를 기울여라. 이 대원칙이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낸 방대한 결함 데이터, 베어링 마모율, 연력학적 스트레스 지표들 있잖아요. 이거 단 하나도 안 숨기고 미국 연방항공청, FAA에 통째로 다 넘겼습니다. 세상에 없던 전기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데 FAA도 도대체 뭘 기준으로 안전을 평가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바로 이 뼈아픈 부적합 데이터가 새로운 비행기들의 평가 기준서가 된 겁니다. 전기 모터가 공중에서 박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스스로 다 겪어보고 예방주사를 만든 거네요. 정확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전기 항공기는 적어도 이 조건에서는 절대 분해되면 안 된다. 이런 내진 설계 가이드라인을 전 세계에 배포한 셈이죠. 결함 데이터 자체가 안전의 방파제가 된 거군요. 나사 출신 고인물들이 120명이나 조비에 있으니 자기들 실패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업 표준을 주고 흔드는 그림이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근데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 비행기가 제 아파트 옥상 위를 날아다니려면 완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당장 제 머리 위로 헬리콥터 같은 게 매일 굉음을 내면서 날아다닌다? 바로 시청 달려가서 민원 넣을 거거든요. 소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사실 소음이야말로 조비가 기술적으로 가장 집착했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있나요? 네, 나사 캠페인에서 측정한 실제 소음 데이터가 있어요. 고도 1640피트,
한 500m 상공에서 시속 100노트로 날아가는 조비 비행기 소음이 고작 45.2데시벨로 측정됐습니다. 일상생활 소리로 치면 어느 정도예요? 도심에서 멀리 들리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그냥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에 완전히 묻혀서 안 들리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착륙하려고 지상 100m까지 내려왔을 때도 65데시벨 이하였어요. 65데시벨이면 지금 저희 둘이 마이크 앞에서 대화하는 딱 이 정도 목소리 크기입니다. 일본 헬리콥터는 진짜 귀가 찢어질 것 같잖아요. 두두두두 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헬리콥터가 시끄러운 건 그 거대한 메인 로터가 공기를 찍고 지나가면서 와류 교차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조비는 아까 말씀드린 분산전기 추진, 그 DEP 기술을 쓰잖아요. 아, 모터 여러 개 달린 거예요? 맞아요. 여러 개의 작은 모터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전하니까 날개 끝에서 공기가 찢어지는 소릭붐 현상 자체가 억제되는 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모토를 잘게 쪼갠 게 효율이랑 안전성만 잡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음을 죽이는 스텔스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기술의 우아한 결합이죠. 기체가 이렇게 조용해졌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네요. 비행기가 그 시외곽에 있는 거대한 공항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심 한복판, 사람들 사는 아파트 숲 사이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인프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요, 소음이 없어도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바로 하늘길 교통체증이요. 최근 CBC 뉴스 기사 보니까 나사 퓨처 플라이트 센트럴에서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 상공을 시뮬레이션 했더라고요. 여기서 시간당 최대 120대의 에어택시를 기존 교통망에 섞어 넣는데 성공했다는데 네, 아주 중요한 테스트였죠. 댈러스 공항이면 완전 거대한 보잉이나 에어버스 여객기들이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는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영공이잖아요. 거기에 시간당 120대를 이리저리 끼워 넣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뭐 엄청난 인공지능 관제 시스템이라도 새로 발명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하늘에 전용 차선을 새로 깔거나 슈퍼컴퓨터가 통제하는 새로운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사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로운 AI 같은 거 안 썼어요. 그냥 지금 관제사들이 매일 쓰는 기존 시스템이랑 유관 비행 규칙, 즉 VFR 절차만 그대로 활용해서 120대를 완벽하게 통합해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도 없이 기존 룰을 그대로 따르면서 어떻게 가능하죠? 에어택시들이 막 대형 여객기 사이를 요리조리 고개 비행하듯 피해 다닌 건가요? 고개 비행이라기보다는 3차원 공간의 빈틈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 엔지니어링의 승리입니다. 대형 여객기들은 활주로에 내릴 때 아주 길고 완만한 각도로 하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탈 때 보면 한참 전부터 고도 낮추면서 쭉 내려오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특정 고도랑 경로를 독점하게 됩니다. 근데 조비 에어택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엄청 민첩하잖아요. 그래서 여객기들이 절대 안 쓰는 아주 낮은 고도, 예를 들면 빌딩 숲 사이나 강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미세한 빈 공간을 정밀하게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 고도 자체가 아예 다르구나. 맞아요. 시뮬레이션에서 댈러스 공항에서도 제일 빡센 B등급 영공에 에어택시 45대가 동시에 떠 있었거든요. 근데 대형 제트기들한테 단 한 번의 경고음이나 경로 방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정리해보면 딱 이 그림이네요. 기존 대형 여객기들이 8차선 고속도로 위를 막 쌩쌩 달리는 대형 트럭이라면 조비 에어택시는 고속도로 밑에 방치돼 있던 좁은 굴다리나 갓길 틈새를 유유히 지나가는 조용한 자전거 같은 거네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고속도로를 새로 깔 필요 없이 버려진 공간을 극대화한 거죠. 이야, 오늘 저희가 짚어보니 수많은 데이터들 쫙 엮어보니까 완전 소름 돋네요. 이건 단순한 실리콘밸리 몽상가들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조비와 나사, 이 두 거대한 세계가 만나서 120명에 달하는 나사 고인물들이 대거 이동하고 전기 항공의 권력을 아예 재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대한 체스판을 짜고 있는 거죠. 사막을 달리던 기묘한 트럭에서 공기역학적 확신을 얻고 X-57 크루즈 모터의 뼈아픈 실패 데이터를 바탕 FAA 안전 표준을 자기들 손으로 세우고요. 게다가 소음은 일상 대화 수준으로 죽여버렸고 마침내 복잡한 기존 관제 시스템에 어떤 간섭도 없이 완벽하게 스며드는 경지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저거 언제 되려나 했던 미래 기술들이 사실은 철저한 데이터랑 규제 테두리 안에서 이미 완성 단계를 밟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현실 인프라랑 결합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네, 그렇네요. 오늘 살펴본 이 모든 혁신의 최종 결과물은 결국 소리 없는 수직 비행이잖아요. 교통체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의 가치는 10년 뒤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